여러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한 유배시기만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일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평원입니다. 제2의 일생. 고등공무원 임용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28세 청년 제이는 첫 발령을 받자마자 다시 대통령 직속 연구소로 파견되었다. 이 연구소는 국가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청년 공무원들을 직무 대신 연구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곳이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인원이 한강을 동시에 건널 수 있는 배다리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적합한 공법을 찾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대통령은 우연히 제이에게 그 방법을 물었는데 제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탁월한 공법을 제시하였다. 결국 배다리 공사는 1년차 공무원에 불과한 제이가 제안한 방식을 따라 대통령령으로 시공 지침을 발표한 후 건설하게 되었다. 3년 뒤 대통령은 부친상으로 휴직하고 있었던 제이에게 신도시 설계와 더불어 건설 장비들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이는 도시를 설계함은 물론 크레인과 특수 운반 차량을 발명하여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이 역시 배다리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시공 지침을 발표한 후 시공하게 되었다. 제이는 계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제이를 시기하는 반대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이의 직위를 낮춰 지방의 통신사무소 관리로 보내기도 했다. 2년 9개월 만에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나 건강이 악화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제이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활동을 했다는 것을 구실로 파직되어 멀리 추방되었다. 제이의 11년간의 공직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 뒤 배다리와 신도시 건설 보고서 등 정부의 각종 기록에서 제이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제이는 추방된 후 정치학, 의학, 법학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때를 기다렸으나 정부는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 18년 후 간신히 추방에서 풀려났음에도 제이는 복직하지 못하고 그 뒤 18년간을 더 방황하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 뒤 사람들은 청년 시절의 제이를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유배 시절에 남긴 다양한 분야의 책을 기억하게 되었다. 제이의 일생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제이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이의 일생 이야기를 읽게 한 후에 주인공 제이의 직업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소개된 남자 제이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엔지니어, 2번 정치가, 3번 의학자, 4번 법학자, 5번 저술가. 정답 고르셨나요?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1번 엔지니어를 답으로 선택했습니다. 성인들은 글을 읽으면서 제이가 정약용 선생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5번 저술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제이의 직업을 엔지니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제이가 정약용임을 알려준 다음에 다시 질문했을 때는 답을 수정해서 5번 저술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정약용 선생을 많은 책을 저술한 실학자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제2의 일생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물론 정조대왕입니다. 두 번째, 제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대통령 직속 연구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 이건 정조가 만들었던 초계 문신 제도이겠죠? 대통령령 배다리 시공 지침. 정조의 명으로 발표했던 주교지남을 말합니다. 수원 신도시 시공 지침.
이것은 어제 성화주략입니다. 수원 신도시 건설준공 보고서, 이것은 화성 성역 의계를 말합니다. 크레인은 거중기와 농로를 말합니다. 특수운반 차량, 유연거입니다. 지방통신사무소 관리, 금정찰방입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종교활동을 핑계로 징계를 받은 사건, 이건 1801년 신유 사옥을 가리킵니다. 자, 제2의 일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약용 선생의 초기 관료 생활의 업적은 대부분 엔지니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학 이론서를 쓴 엔지니어와 의학 서적을 펴낸 의사와 같이 현직에서 활동한 직무와 관련된 책을 쓴 경우는 직업과 저술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마 유치환 선생을 국어교사로 기억하지 않고 시인으로 기억하는 까닭은 시를 가르치면서 시를 창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청년 시절의 두각을 나타낸 직무 영역과 실무에서 물러나 집필한 책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보느냐 또는 저술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널리 알려진 정약용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2의 일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약용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직업은 현직에서 활동했던 업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퇴직 후에 저술한 업적, 현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분야일지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둘째, 학자가 엔지니어 쪽 재능까지 발휘한 것과 엔지니어가 학자적 재능을 발휘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일까? 평생 환자를 치료하다가 퇴직하여 책을 쓰지 않은 사람과 환자를 치료하진 않았으나 공무원 퇴직 후 의학을 연구하여 책을 쓴 경우, 우리는 둘 중 누구를 의사라고 생각할까요? 엔지니어가 퇴직 후에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책을 쓴 경우라도 현직에 있었을 때 활동했던 엔지니어를 그의 직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직업을 판단할 때는 집필한 책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활동한 직무 영역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약용 선생은 공학적 소양을 갖춘 인문학자일까요?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미 초기문실 시절에 한강 배다리를 설계했고 계속 승진하면서 신도시 수원 화성을 설계함과 동시에 거중기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 기계를 발명하는 등 엔지니어로서 활동한 다음에 유배지로 물러나서 많은 분야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정약용의 관료 생활은 11년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부친상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기간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초기의 문신으로서 종족 가까이에서 연구에 전념하던 28살에 배다리를 설계하였고 부친상을 치르던 31살에 신도시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다양한 건설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은 공직에 입문하는 시점과 부친상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시기에 국가 단위의 공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강 배다리 공법을 개발하고 신도시 화성을 설계하고 건설 장비와 운송 장비를 발명하는 일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을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알고 있지만 생애 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약용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청년 관리 시절에 두각을 나타냈던 직무활동, 엔지니어링을 그의 직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청년 시절 국가 엔지니어로 활동한 다음에 남은 삶의 대부분을 유배지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면서 보낸 학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활약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엔지니어였고 저술한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자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청년기는 학자보다는 엔지니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조선 후기 정조대왕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자생적으로 피어한 근대공학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은 길과 운하를 만들고 식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을 만들거나 군사 방어시설을 만들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수도교를 통해 이미 기원전부터 공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학은 자연을 개척해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으며 고대의 토목공학은 현대의 모든 공학을 총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원은 18세기 후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 도로, 교량, 운하, 항만 등을 건설하는 이른바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고대의 토목공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빌 엔지니어링을 지칭하는 일본식 한자어 토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건설 재료인 흙과 나무가 공학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인데 어떤 대상의 특정적인 부분이 그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제휴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토목공학의 재료가 흙과 나무보다는 강철, 콘크리트, 신소재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토목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인프라공학, 사회기반공학, 시민공학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학이라는 개념은 바로 토목공학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토목공학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등 현대의 다양한 공학 분야의 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목공학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엔지니어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격동기인 18세기였습니다. 1716년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공병대에서 처음 창설했던 다리 및 도로기사단은 세계 최초의 조직화된 토목기술자 집단입니다. 이들은 군대 공사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1743년 파리에 세워진 국립공과대학 다리 및 도로건설학교는 엔지니어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조직과 교육 시스템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근대공학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1771년에 결성된 영국 토목기술자협회에서는 토목공학을 군사공학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818년에는 영국 토목학회가 헌장을 기한함으로써 서구의 근대 토목공학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성립된 근대적 의미의 공학은 결국 토목공학이었으며 최초의 엔지니어 집단 역시 결국 토목기사들이었습니다. 이후 서양의 시빌 엔지니어링은 점차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로 발전하면서 근대 엔지니어들도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근대 공학이 성립한 18세기 후반은 자연스럽게 산업혁명과 맞물려 공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성립된 근대 엔지니어링을 통해 우리는 시빌 엔지니어링, 즉 근대 공학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학은 귀족이나 왕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프랑스의 도로 건설 기사단과 같이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엔지니어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매뉴얼과 국가 주도의 공학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근대 공학이 성립하고 있었던 18세기 후반, 우리 조선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근대 공학과 엔지니어 집단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각 분야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근대 엔지니어 집단이 형성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 매뉴얼이 제작되어 엔지니어와 테크니션 집단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학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 선생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익 목적성, 대규모 엔지니어 집단의 형성, 공학교육 체계의 구축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근대 공학이 조선 후기에 성립된 것입니다. 조선 공학교육 시스템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789년 배다리를 건설하는 국가기관인 주교사를 설립하고 1795년 18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는 교량 가설 기술을 주교진암이라는 매뉴얼로 정리한 후 해마다 교량 건설 작업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1792년에 정약용 선생이 신도시 수원화성을 설계한 문서 성서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도면들이 건설 보고서인 화성 성역의궤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그 뒤 국책공사에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약용 선생의 성설 7번 조고 항목은 공사 현장에서 유연거 11대를 활용하는데 실제 사용된 기술 매뉴얼이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계공학 분야 매뉴얼에 해당하는 정약용 선생의 기중도설은 거중기를 개발하는 시행착오 과정은 물론 참고한 선행 기술을 모두 밝혔다는 점에서 현대의 공학 논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배다리는 교량공학과 조선공학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외국 기술 서적을 많이 참조한 기계 분야와는 달리 자생적으로 싹튼 조선의 공학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 계획과 설계부터 다리를 시공하여 유지 보수하는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교량공학이라고 한다면 18세기 후반 조선 정조 때 교량을 건설하는 관청인 주교사를 설치하고 한강에 주교를 가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교량공학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의 교량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형, 지질, 유속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교량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나누어 도면으로 그리고 매뉴얼에 해당하는 시방서를 작성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와 시방서를 토대로 먼저 하부 구조를 만들고 이어서 상부 구조를 제작합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와 설계 경적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1795년 조선에서 18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현대의 교량공사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18세기 조선 국가다리 건설기관인 주교사의 건축 행정은 근대공학이 성립된 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다리건설 기사단의 활동과 견주어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공학, 설계나 시설을 짓는 것은 토목공학, 도시의 내용, 규모, 배치를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도시공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화성건설 사업은 자연스럽게 건설과 관련된 세 개의 공학 분야와 관련을 맺게 됩니다. 또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건설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현대의 기계공학으로,
유형과 같은 특수운반술에는 현대의 자동차공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건설에 참여한 엔지니어 집단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산업공학 영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선도 18세기 후반에 화성건설 현장을 통해 토목공학으로부터 다양한 공학의 분야가 분화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시빌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 집단이 성립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조선도 국가 주도의 교량건설과 신도시 화성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공학은 물론 엔지니어 집단과 공학교육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성립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사학자들이 내재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실학과 자본주의 맹하론을 강조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엔지니어링 맹하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엔지니어링 맹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실학을 부정하는 논의를 토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근대 엔지니어로 평가한 후에 다시 실학을 긍정하는 논의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맹하론을 피력한 것입니다. 결국 실학을 강조하는 논의와 실학을 부정하는 논의를 융합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근대 엔지니어로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럽에서 근대 엔지니어링이 성립하던 시기와 수원 화성을 건설하던 때가 동일한 시기라는 것 놀랍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조선 후기 근대 엔지니어링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앞서 감상한 오원 씨는 1768년 정약용 선생이 7세 때에 지은 산이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실제 크기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 나름대로 찾은 결론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7세는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전조작기입니다. 한시 산을 지을 정도의 인지적 능력은 12세 이상의 형시적 조작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막 전조작기를 벗어난 7세의 정약용은 원근법에 관한 지적 통찰의 결과를 시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3년차 관리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 누구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신도시 화성을 중국 병서와 서양 과학기술 서적을 참조하여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공학적 사고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정약용 선생 역시 28세 대과 급제 전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약용 선생이 20대에 지은 한시 남과 탄에는 고시생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호박, 넋두리, 정약용. 장맛비 열흘 만에 모든 길 끊어지고 성 안에도 벽항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졌네.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따먹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에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내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룽중자 작은 청렴 내 안이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만 나면 출세길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권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밭두떼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정약용 선생이 1784년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지은 이 한시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까닭은 왜일까? 아마 많은 이들이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수록된 허생전이 떠오를 것이다. 한시 남과 탄에 등장하는 정약용 선생과 홍씨 부인은 허생과 허생의 아내와 정반대라는 점이 재미있다. 허생의 아내는 매일 글만 읽는 허생에게 장인밭이 일도 장사도 못하면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구박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아내 홍씨 부인은 도둑질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온 계집종을 혼내고 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있던 정약용은 가난과 수험 생활에 지친 듯하다. 청운에 오르지 못한다면 금강을 찾아 나선다는 현실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청년 시절에는 허생의 아내와 같은 푸념에 빠질 정도로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 오늘날로 치면 고시낭인에 불과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한시는 허생전이 포함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1783년 탈고 후 세상에 막 퍼지기 시작한 시점에 지은 것이다. 허생전을 읽고 패러디한 시라고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당시 청년 정약용은 과거 시험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수험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필사본으로 돌아다니던 열하일기를 구해서 읽어볼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22살에 생원시험에 합격한 정약용은 성균관에 입학하여 각종 과제 시험에서는 늘 장원을 할 정도로 탁월했지만 실전에는 매우 약했다. 정약용은 대과시험 응시자 중에서 240명을 선발하는 조시에는 늘 합격하였으나 그 중에서 33명을 뽑는 복시에는 번번이 불합격하고 하였다. 그러다가 무려 5년을 더 공부한 뒤인 1789년에 가서야 간신히 합격하였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고시에 4번이나 떨어졌으며 5수 만에 간신히 임용된 것이다. 흔히 문학, 철학, 역사학을 가리키는 인문학적 사고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비평하면서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와 저명한 학자의 비평이 중요한 사고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정약용 선생을 과학자가 아니라 공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학과 공학은 둘 다 수학을 많이 활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과학의 목적은 현상을 탐구하여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현상을 탐구하는 힘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이에 비해 공학의 목적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학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다리가 견뎌내야 하는 하중을 계산하지만 과학자는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역학적 원리를 탐구하여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과학자는 재현 가능한 이론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면 공학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공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많은 실패를 통해 쌓인 경험을 통해 키워지게 됩니다. 본 강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약용 선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분명 과학적 사고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 고민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배다리와 화성을 설계하고 유형과 농로를 발명하고 거중기를 개량 발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약용 선생의 사고 전략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공학적 사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전략은 최적화입니다. 공학자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는 배 위에 흔들림에 순응하는 안전한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위 변화가 심한 나루터, 즉 선창에 수위 변화에 순응하는 안전한 선창다리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 군산 부장교에 적용된 원리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사고 전략은 절충입니다. 공학자는 대립하는 둘 이상의 요구를 조금씩 양보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사도시와 상업경제도시 둘 모두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원화성을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고 전략은 비용 문제입니다. 공학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인중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유연거를 개발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효과는 뛰어나지만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복합기어 제작을 포기하고 복합 도르네만으로 거중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고 전략은 역발상입니다. 공학자들은 때로는 일부러 상식을 뒤집어 보는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일반적인 수레 대신 폭이 높고 좁아서 흔들거리는 유연거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 전략은 모듈화입니다. 공학자들은 유사한 기능을 묶어 덩어리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쉽게 결합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거중기와 유연거의 주요 부품을 모듈로 제작하여 부품 수를 줄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 전략은 단순화입니다. 공학자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되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고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연거와 농로 모두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하여 유지 보수비를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서에는 정약용 선생이 수원화성을 설계했다는 사실과 배다리를 설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원화성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들을 정리한 화성성역의궤에서도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793년 정약용 선생이 화성 설계를 마쳤을 때 남인 세력의 중심이었던 최재공은 정약용 선생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최재공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은 노론 벽파에 의해 제2의 최재공으로 간주되어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화성 설계자였던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설계가 정조의 어제성화주략으로 발표되어 공식 문서에서는 정조가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와 같이 지적재산권 개념이 불분명했을 때는 왕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업적은 왕의 업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화성성역의궤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제인 신분이었던 정약용을 삭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성성역의궤가 정조 사후에 발행되지 않고 그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총애했던 또 다른 인물, 서용보를 탐구하면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18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조정은 결국 36년간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유배에서 풀려난, 즉
해배 이후에 조정에서 정약용 선생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일표 이서라고 일컬어지는 정약용 선생의 이상이 실현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약용은 일생을 돌이켜보면 누군가 일부러 철저하게 정약용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 느낌은 사실이었다. 정약용의 비극은 서용보와 악연으로 시작되었다. 서용보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18세 때 대과에 급제하였고 정조의 총애를 받았음은 물론 정조 사후까지 계속 승승장구한 끝에 삼정승을 다 역임한 조선의 파워 엘리트였다. 1794년 경기 관찰사이던 서용보는 정조의 능행을 위해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었다. 한양에서 수원 화성에 이르는 시흥길을 개척하기 위해 관청 곡식을 비싸게 팔아 한강 주변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된 것이다. 당시 경기 지역 암행어사였던 정약용은 이를 정조에게 보고하여 서용보는 관찰 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때부터 서용보는 정약용의 앙심을 품고 철저하게 앞길을 막게 되었다. 신유박해 때 다른 대신들은 정약용을 혐의가 없음으로 풀어주자고 했지만 서용보는 끝까지 반대하여 정약용을 유배시키게 만들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 묶여 있었지만 서용보는 우의정, 좌의정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였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한때 석방이 결정되었으나 서용보가 길을 쓰고 이를 막았다. 결국 서용보가 조정을 떠났을 때 정약용은 18년 만에 유배 생활을 간신히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1819년 서용보는 뜬금없이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819년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양전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정약용에게 맡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약용이 경세 유포에 담았던 개혁 사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영의정 서용보는 끝까지 반대하여 정약용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서용보는 1824년 사망할 때까지 정약용의 앞길을 끝까지 철저하게 막았다. 서용보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정약용을 괴롭혔다. 서용보는 정조 사후 정조실록을 편찬하는 편찬위원이었기 때문에 정약용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한 범인으로 그를 지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정약용 선생의 공학 분야 업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정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왕명에 의해 단기간에 터득한 공학적 지식을 체계적 논리로 재구성하여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정조의 영재를 보는 안목과 리더십이 정약용에게 공학 리터러시를 형성하게 했으며 실무를 통해 다져진 공학적 사고는 유배식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공법이 반영된 배다리 설계 지침서인 주교지남은 현대의 교량공학 교과서에 해당하며 신도시 화성 설계 지침서인 성설은 토목 및 건축공학 교과서로 손색이 없습니다. 기준과 도설은 공학 논문인 동시에 실무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비록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설계도, 시방서, 공문서, 시공일지 등을 10권 구책으로 모아 국가가 발행한 화성성여극에는 각종 설계도, 시방서, 중간검사 보고서를 오두막라한 건설 백서로 손색이 없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를 설계하고 건설기계를 발명하여 실제 시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약용 선생은 조선의 근대공학을 세운 명실상부한 근대 엔지니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8세기 이후 서양의 토목공학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로 분화 발전하였으나 우리는 정조 사후 1801년부터 18년간 엔지니어 정약용을 유배지로 보내 손발을 묶고 그의 엔지니어 활동을 기록에서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1807년 증기선이 다니고 1814년 증기기관차가 다니면서 산업혁명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공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과 서구 열강에 의해 도로, 철도, 교량 등이 건설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빌 엔지니어링을 지칭하는 일본식 한자어 토목공학과 함께 받아들이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 정약용과 함께 발전할 수도 있었던 조선 근대공학의 추진력을 잃고 대신에 후대 학자들이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저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잃었고 얼마나 얻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 참으로 다양한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공학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에서 피어난 지혜입니다. 엔지니어 정약용 선생의 공학적 사고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오늘날에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요?